안녕하세요. 지믹소프트 윤덕호 매니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 7에 대해 교육하겠습니다. 프로젝트 7 교육은 1과정, 2과정, 3과정 총 3개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번에 진행할 1과정에서는 프로젝트 7의 아키텍처와 프로젝트 7에서 사용한 툴인 프로빌더, 프로매니저, 프로오피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프로젝트 7을 이용한 개발 실습을 진행하겠고, 3과정에서는 배치 서비스 관련된 내용과 실습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1과정 교육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과정에서 프로젝트 7의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 목차로 런타임 아키텍처, 배치 아키텍처,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7의 클래스 로더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런타임 아키텍처에서는 프로젝트 7의 전체적인 아키텍처 설명을 시작으로 세부 런타임 아키텍처, 어플리케이션 구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7은 이벤트 매니저, 서비스 매니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그룹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벤트 매니저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수신되는 거래 또는 프레임워크로부터 클라이언트로 송신되는 거래에 대한 이벤트를 처리합니다. 이벤트 매니저의 내부에는 멀티플렉서는 HTTP 커넥션들의 채널을 대상으로 요청 들어올 때까지 대기하고, 거래 유입 시 채널 이벤트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이벤트 큐에 삽입하고, 이벤트 핸들러에서 주기적으로 큐를 확인해 쌓인 데이터를 서비스 매니저로 전파합니다. 서비스 매니저는 이벤트 매니저를 통해 수신되는 거래에 대한 처리를 담당합니다. 서비스 매니저 스레드는 자신의 파이프에 데이터가 쌓였는지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데이터가 존재할 때 서비스 스레드 풀에서 스레드를 하나 꺼내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서비스들은 프로오브젝트 스튜디오를 통해 개발자가 전문 SQL, 서비스 플로우 디자인, 업무 모델의 작성을 통해 개발됩니다. 배치 서비스는 스케줄러를 이용해서 사용될 수 있고, 센터컷을 활용한 대용량 처리, 서비스 선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제 런타임 엔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런타임 엔진은 채널 이벤트 계층, 이벤트 계층, 서비스 계층으로 구성됩니다. 채널 이벤트 계층에서는 네트워크 입출력과 프로토콜을 처리합니다. 외부와 통신을 수행하는 경우 패킷의 송수신 가능 여부와 채널 연결 등에 대한 요청을 처리하고, 외부로부터 전달된 메시지들을 해석해 통신 규약에 따라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벤트 계층에서는 채널 이벤트에 속하지 않는 모든 이벤트들을 싱글 스레드로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싱글 스레드에서 모든 작업들을 비동기적으로 처리하도록 구성되었기 때문에 많은 요청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계층은 사용자가 요청한 서비스들을 실제로 수행하는 계층입니다. 이벤트 계층과 달리 멀티스레드로 구성되었으며, 이벤트 계층이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작업들은 이벤트 계층으로부터 스케줄링 받아 작업을 처리하고, 작업이 끝난 이후에는 채널 이벤트 계층의 결과를 들려주고,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요청한 사용자에게 응답을 들려줍니다. 어플리케이션은 크게 이벤트 계층과 서비스 계층에 속하는 바이너리들과 설정들로 구성됩니다. 어플리케이션 공용 바이너리는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는 바이너리 파일들로 어플리케이션의 리소스로 취급됩니다. 채널 이벤트 핸들러, 이벤트, 이벤트 핸들러 등 거의 모든 곳에서 여기에 사용된 바이너리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는 프로젝트의 리소스로서 개발되지 않았으나 어플리케이션의 각종 작업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외부 라이브러리입니다. 채널 이벤트 핸들러는 네트워크 I/O와 프로토콜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객체이며, 이벤트, 이벤트 핸들러는 채널 이벤트 핸들러와 이벤트 서비스에서 발생시키고자 하는 이벤트를 처리하는 핸들러입니다. 서비스 그룹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할 여러 가지 유사한 성격의 서비스들을 묶어 그룹화한 것입니다. 서비스 그룹 공용 바이너리는 서비스들의 공통 작업들을 처리하거나 서비스 그룹에 속한 다른 리소스들에서 참고하기를 원하는 공용 바이너리입니다. 데이터 오브젝트, 데이터 오브젝트 팩토리, 이벤트 서비스 오브젝트, 서비스 오브젝트, 비즈니스 오브젝트는 프로오브젝트 툴을 통해 개발된 로직이 정의되어 있는 리소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서비스는 하나의 서비스 그룹에 속하도록 구현되며, 서로 다른 서비스 그룹에서는 서로의 리소스를 참조할 수는 없지만 예외로 데이터 오브젝트의 경우 참조가 가능합니다.
만일 서로 다른 서비스 그룹에서 사용하길 원하는 리소스가 있다면 어플리케이션 바이너리로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엔 배치 아키텍처와 스케줄러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7의 배치는 잡 오브젝트를 이용하여 배치를 수행할 때 스텝, 파티셔너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가공할 비즈 오브젝트의 수행 순서, 스레드 및 DB 세션 관리를 제어할 수 있으므로 관리자는 업무 개발에만 집중하여 개발이 가능하며 배치 서비스의 거래를 제어하거나 관리적인 측면의 제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비즈 오브젝트를 사용하여 온라인 서비스의 업무 개발 환경과 동일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배치 프로그램 작성을 위한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관리적인 측면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배치 서비스 개발은 하나의 처리 레이어에서 읽기, 가공, 저장, 일련의 처리가 가능한 노멀 타스크와 데이터 처리에 있어 수집, 가공, 적재를 처리할 수 있는 ETL 타스크 두 가지 개발 방법을 제공하며 업무 특성에 맞게 선택하여 개발이 가능합니다. 스케줄러는 사용자가 특정 시간대에 직접 실행하지 않고 시간, 반복을 이용한 스케줄 등록을 통해 운영 환경에서 주기적인 배치 실행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스케줄러는 현재 스케줄 정보를 DB로 관리하며 스케줄 정보를 프로미니지 오피스를 통해 등록 및 수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구적인 스케줄이 아닌 서버를 기동할 때에만 존재해야 하는 스케줄의 경우 특정 API를 통해 DB에 등록할지 메모리상에 등록할지를 결정하여 업무에 맞게 스케줄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 설정이 된 경우에 기동을 할 때 스케줄 이닛 이벤트 및 스케줄 서비스 그룹이 기동되어 DB에서 스케줄을 읽어 스케줄을 구동합니다. 스케줄러가 구동된 후 스케줄을 추가, 수정, 삭제하는 경우에는 스케줄 컨트롤 서비스를 통해 서버에 스케줄이 변경되었음을 알려 엔진에서 스케줄을 다시 읽어 동작하도록 합니다. 프로젝트 7의 클래스 로더와 핫디플로이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7 런타임 엔진은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 그룹으로 수직적인 계층 구조를 갖습니다. 서비스 그룹은 어플리케이션에 존재하는 데이터 오브젝트와 여러 리소스를 참조할 수 있지만 서비스 그룹에서 다른 서비스 그룹에 존재하는 데이터 오브젝트는 참조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다른 서비스 그룹으로 호출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데이터 오브젝트가 어플리케이션의 리소스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프로젝트 7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서로 다른 서비스 그룹의 데이터 오브젝트를 참조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오브젝트 컨테이너 클래스 로더가 있습니다. 데이터 오브젝트 컨테이너 클래스 로더는 현재 서버에 배포된 어플리케이션 공용 데이터 오브젝트나 서비스 그룹에 속한 데이터 오브젝트에 모두 참조 관계를 지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클래스 로더와 서비스 그룹 클래스 로더는 데이터 오브젝트 컨테이너 클래스 로더를 참조하여 현재 서버에 배포된 모든 데이터 오브젝트 관련 리소스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7 런타임의 어플리케이션 클래스 로더와 서비스 그룹 클래스 로더는 자신의 클래스 로더에서 먼저 클래스를 탐색한 후 부모의 클래스를 탐색합니다. 서비스 그룹에서 클래스 로더가 자신의 클래스 패스에서 클래스를 찾지 못한 경우 어플리케이션 클래스 로더로 검색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어플리케이션 클래스 로더는 직접 클래스를 로드하지 않고 자신이 관리하는 리소스들 중 서비스 그룹이 바라볼 수 있는 리소스만을 클래스 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서비스 그룹 클래스 로더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계층에 속하는 리소스들을 불러오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서비스 그룹에 속한 클래스 로더들을 관리하며 자신이 직접 서비스 계층에 속하는 리소스들을 탐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서비스 그룹 클래스 로더는 서비스 오브젝트, 비즈니스 오브젝트와 업무 로직의 데이터 IO를 담당하는 데이터 오브젝트, 데이터 오브젝트 팩토리 등의 리소스들을 불러올 수 있으며 서비스 그룹 라이브러리 클래스 로더를 참조하고 있어 공용 라이브러리와 데이터 오브젝트의 리소스들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7 핫 디플로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클래스 리로드하는 타사의 프레임워크와 다르게 프로젝트 7은 클래스 단위로 핫 디플로이를 진행해 참조하고 있는 클래스들만 리로드하기 때문에 메모리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과정의 프로젝트 7 아키텍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7 교육 1과정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프로 매니저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프로 매니저에 대해 소개한 후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그룹 생성 방법, 메타 추가 방법, 노드 추가 방법 설명, 온라인 서비스 테스트, 프로 마이너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 매니저란 무엇인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프로 매니저는 프로젝트 7의 개발을 위해 어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그룹 생성, 메타 관리, 사용자 관리 등의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는 웹브라우저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그룹, 메타 생성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프로 매니저의 오버뷰 메뉴는 프로 매니저에서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그룹 리소스를 조회하고 메타를 관리하는 메뉴로 구성됩니다.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 그룹 화면에서는 각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 그룹 정보를 카드 형식으로 조회하며 어플리케이션에 등록된 서비스 그룹의 개수, 서비스 오브젝트의 개수, 비즈니스 오브젝트의 개수, 데이터 오브젝트의 개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 후 논리명, 물리명, 패키지, 설명 등을 입력해 어플리케이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그룹 추가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성된 어플리케이션 화면에서 서비스 그룹 버튼을 클릭하면 서비스 그룹을 생성하는 토글 창이 생성됩니다. 해당 창에서 물리명과 논리명을 입력한 후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서비스 그룹이 생성됩니다. 메타 딕셔너리 화면에서는 데이터 오브젝트에서 사용할 메타를 등록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메타는 프로스튜디오에서 데이터 오브젝트를 생성할 때 각 메타를 드래그 앤 드랍을 이용해 필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서치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조건에 따라 메타를 조회할 수 있고 하단의 애드 버튼을 통해 새로운 메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애드 버튼을 클릭하면 크리에이트 메타 필드 화면이 나타나고 메타 필드의 정보를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메타가 생성됩니다. 또한 메타 딕셔너리 화면에서 Add Excel 버튼을 클릭하면 엑셀로 저장된 메타 정보를 일괄 등록할 수 있습니다. Add Excel 메타 화면에서 등록한 엑셀 파일을 선택한 후 Add 버튼을 클릭해서 목록에 추가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면 메타 정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엑셀 파일에 대한 샘플은 엑셀 샘플 버튼을 클릭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노드 생성 방법 및 기능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노드의 종류에는 테스트 노드와 운영 노드인 런타임 노드, 운영 노드를 관리하는 마스터 노드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영역에서 노드 매니지먼트 선택해 노드를 등록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조건을 선택해 특정 노드를 조회할 수 있으며 Create New 노드 버튼을 클릭해 노드의 이름과 IP, 파일 포트, HTTP 포트, 프로젝트 포트, 노드 타입 등을 입력하고 새로운 노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프로스튜디오에서 서비스를 생성한 후 통합 개발 서버에 반영하면 프로 매니저에서 해당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항목을 클릭한 후 서비스를 추가한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이후 타겟 노드 항목의 검색 아이콘을 클릭하고 셀렉트 타겟 노드 화면에서 테스트할 노드를 선택한 후 넥스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셀렉트 타겟 리소스 화면이 나오면 테스트할 리소스를 선택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테스트 화면에서 노드 및 리소스를 선택하면
인풋 데이터 영역에 선택된 서비스의 인풋 정보가 나타납니다. 인풋 데이터 영역에 서비스 정보를 입력하고 테스트 버튼을 클릭하여 서비스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내비게이션 영역에서 테스트 케이스를 클릭하면 테스트 케이스 생성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화면이 생성됩니다. 테스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기존에 실행했던 테스트를 다시 실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테스트 케이스 상세 조회, 수정, 삭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마이너 기능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프로마이너를 통해 개발한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화면에서는 어플리케이션에 존재하는 개발 리소스들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그룹 항목에 선택된 어플리케이션 하위에 존재하는 서비스 그룹을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고, 로지컬 네임 항목을 클릭하면 리소스 디테일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디테일 화면에서 개발 리소스들 간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는 리소스 영향도를 분석 및 조회합니다. 영향도는 트리 형태로 출력되며 이를 통해 특정 개발 리소스가 어떤 개발 리소스를 사용하고 어떤 개발 리소스에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워드 버튼을 클릭하면 검색 대상 리소스가 사용 중인 리소스들의 영향도를 조회하고, 백워드 버튼을 클릭하면 검색 대상 리소스를 사용 중인 리소스들의 영향도를 조회합니다. 리소스들의 정보는 메소드, 필드, 변수별로 각각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과정의 프로 매니저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7 교육 1과정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프로 매니저 OPS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프로 매니저 OPS가 무엇인지 소개해드리고, 프로 매니저 OPS의 기능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로 매니저 OPS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프로 매니저 OPS는 웹브라우저를 통해 노드 관리, 그리고 디플로이, 배치, 스케줄러, 이미지 로깅 등의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노드 매니지먼트에서 노드의 기능, 노드 추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다음과 같이 노드를 추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노드 매니지먼트 화면이 보입니다. 해당 화면에서 Create New Node 버튼을 클릭해서 신규 노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노드의 항목으로는 런타임 노드와 모니터링 노드가 있습니다. 노드의 이름을 정해주고 서버의 IP와 HTTP 포트, 파일 포트, 프로젝트 포트를 설정한 후 Create 버튼을 클릭하면 노드가 생성됩니다. 디플로이 기능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에서 디플로이 항목에는 리퀘스트, 스테이터스,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디플로이 리퀘스트 화면에서는 배포 요청들을 조회하고 승인 및 거절할 수 있습니다. 조회 목록으로는 배포 요청의 이름과 프로젝트 이름, 빌드 번호, 배포 요청할 리소스의 단위, 배포 요청 시간이 있고, 액션 탭에서 요청을 거절할지 승인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퀘스트 네임을 클릭하면 디테일 디플로이 리퀘스트 화면에서 배포 요청 정보 및 대상 리소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플로이 스테이터스 화면에서 배포된 최종 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리퀘스트 네임을 클릭하면 디플로이 스테이터스 디테일 화면이 나타나 배포 상태를 상세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디플로이 히스토리 화면에서는 배포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플로이 히스토리 화면 목록에서 디플로이 ID 항목을 클릭하면 디플로이 히스토리 디테일 화면이 나타나 배포된 리소스 및 노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치 기능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배치 메뉴에서는 각 운영 노드로 배포된 배치 서비스를 조회 및 실행하고 실행 이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액션 항목 드롭다운 메뉴에서 Execute를 선택하면
execute 배치 서비스 화면이 나타나고 input 데이터가 있을 경우 입력값을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배치 서비스를 실행합니다. 배치 히스토리 화면에서 배치 서비스 실행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액션 메뉴에서 잡 디테일을 선택하면 배치 서비스의 상세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치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는 스케줄러 기능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케줄러 매니지먼트 화면에서는 스케줄을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뉴 스케줄 버튼을 클릭하면 크리에이트 스케줄 화면이 나타납니다. 해당 화면에서 스케줄 정보를 입력하고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하여 스케줄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 스테이터스 화면에서는 스케줄 실행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스케줄 히스토리 화면에서는 스케줄 실행 이력을 조회할 수 있고 실패한 배치에 대해서는 Failed를 클릭해서 오류 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가정 프로매니저 OPS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7 교육 1과정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프로젝트 7 스튜디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의 목차는 프로 스튜디오 소개를 시작으로 초기 설정 및 화면 구성, DB 형상 관리 기능, 프로젝트 버전 관리 기능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 스튜디오란 무엇인지, 또 특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드리겠습니다. 프로 스튜디오는 프로젝트 기반에서 서비스 또는 업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툴로서 시스템의 서비스 설계, 데이터 설계, 업무 개발을 위한 코딩 등을 편리하게 합니다. 또한 안정되고 성능이 검증된 컴포넌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발자가 코딩하여 생기는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프로 스튜디오의 특징은 OOP 관점으로 플로우, 업무 로직, 데이터 레이어별 역할을 정의하여 재사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오브젝트의 조립을 통해 서비스 오브젝트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모든 리소스 개발을 GUI 기반의 개발 도구로 개발 가능하며 이클립스 기반의 툴을 통합하고 툴 간의 상호 연동을 통해 입출력 정보, 서비스 플로우 정보, 업무 툴, 데이터 접근 정보 등 다양한 유형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개발 환경을 제공합니다. 프로스튜디오는 자동 소스 제너레이션 방식으로 개발자의 하드 코딩을 최소화하고 통합 개발 서버는 프로스튜디오에서 개발하는 리소스의 버전 관리, 이력 관리, 권한 관리, 리소스 영향도 분석 기능, 디플로이 기능 등을 제공하여 개발 리소스를 통합 관리합니다. 프로스튜디오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JDK와 JDBC 설정 방법, 프로스튜디오의 화면 구성 및 기능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프로스튜디오를 설치할 때 JDK가 환경 변수의 설정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JDK의 빈 디렉토리 경로를 시스템 환경 변수 패스의 맨 앞에 설정하고 작업 공간을 설정합니다. JDK 환경 설정을 하고 프로스튜디오를 실행하면 작업 공간을 설정하는 다이얼로그 창이 나타납니다. 경로를 선택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면 스튜디오가 실행됩니다. 스튜디오가 실행됐다면 윈도우 탭의 프리퍼런스, 프로오브젝트에서 JDBC 드라이버 파일을 등록합니다. 다음은 스튜디오의 화면 구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스튜디오의 메인 화면은 메인 메뉴, 툴바, 탐색기 영역, 에디터 영역, 뷰 영역으로 나뉩니다. 스튜디오의 메인 메뉴는 이클립스의 기본 기능과 동일하게 동작하며 프로스튜디오에서는 프로오브젝트 메뉴가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프로오브젝트의 로그인 메뉴로 스튜디오에 접속하면 해당 개발자가 특정 리소스에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드 컨피그는 프로스튜디오의 환경 설정을 하는 버튼으로 서버의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해당 파일을 통해 서버에서 각 개발자들에게 일괄적인 설정 관리가 가능합니다.
다운로드된 파일은 프로젝트 목록의 .setting 폴더와 다운로드 config 파일에 저장됩니다. 공통 라이브러리 동기화는 공통으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를 스튜디오로 다운받아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라이브러리 경로는 서버에서 설정해야 하며 다운받은 라이브러리 파일은 .shared 폴더에 저장됩니다. 툴바의 로그인 버튼과 로드 컨피그레이션 from 서버 버튼은 앞에서 설명한 로그인, 로드 컨피그 메뉴와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다음은 탐색기 영역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탐색기 영역에서 리소스의 자바 파일 전체 목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필터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필터 설정 화면에서 리소스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제하면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gen src dto 디렉토리와 .gen src 디렉토리가 조회됩니다. 리소스 체크박스를 해제하면 그림과 같은 디렉토리 구조가 탐색기 영역에 나타납니다. 개발자분들이 생성한 리소스 파일들은 메타 디렉토리 하위에 생성됩니다. 프로젝트의 메타가 아닌 포즈 형태의 자바 소스나 비즈 오브젝트를 디자인 모듈이 아닌 자바 형태로 생성했을 때에는 src 디렉토리 하위에 생성됩니다. .gen src에는 env로 만든 메타 파일이 소스젠되어 자바 파일로 저장되고 .gen src dto에는 데이터 오브젝트에 의해 생성된 자바 파일이 저장됩니다. 에디터 영역에서는 서비스 및 업무 객체, 데이터 오브젝트 객체, 데이터 오브젝트 팩토리 객체, 잡 오브젝트 등의 세부 내용을 작성하거나 편집하는 영역입니다. 오브젝트 풀 탭은 프로스튜디오에서 생성한 오브젝트를 관리합니다. 사용자는 오브젝트를 검색하여 오브젝트의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리소스에 대한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펜던시 탭에는 해당 리소스를 기준으로 영향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백워드 검색과 포워드 검색으로 나뉘며 해당 리소스를 호출하는 리소스를 찾거나 해당 리소스가 호출하는 리소스 모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영역에서는 추가한 메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DB 형상관리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커밋은 개발한 리소스를 DB에 저장하는 단계입니다. 정상적으로 커밋을 하면 리소스에 V 표시가 되며 커밋 리비전이 1만큼 증가합니다. 신규 리소스 작성이나 리소스에 대한 수정이 끝나면 체크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체크인이 완료된 상태에서는 편집 권한이 없어지고 추후 체크아웃하여 수정 권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락 동기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 매니저의 리소스 탭에서 리소스가 체크아웃 상태인지 체크인 상태인지 확인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프로 매니저에 의해 실제로는 체크인 상태지만 프로스튜디오의 리소스 트리에 보이는 내용은 체크아웃일 경우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락 싱크로나이제이션 기능을 사용합니다. 프로젝트 버전 관리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전 관리에는 업데이트와 가져오기 기능이 있습니다. 팀의 업데이트를 선택하면 DB에 있는 리소스를 로컬로 현행화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택된 리소스만 현행화하려면 업데이트를, 종속성이 있는 리소스 내용 모듈을 현행화하려면 종속 리소스 포함 업데이트를, 종속성이 있는 1뎁스의 리소스만 현행하기 위해서는 1뎁스 종속 리소스 포함 업데이트를 선택하면 됩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최신 리비전으로 현행화됩니다. 다음은 가져오기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선택한 후 컨텍스트 메뉴에서 팀의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하면 프로젝트의 최신 리소스를 DB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과정의 프로빌더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TMX 소프트 윤덕호 매니저입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2과정 중 풀쿼리를 활용한 프로그래밍 방법에 대해 교육하겠습니다.
그럼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첫 장에서는 입출력 전문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객체이자 모듈 간 데이터를 전달하는 데 사용하는 데이터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둘째 장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조작하는 데 사용하는 객체인 데이터 오브젝트 팩토리 객체와 쿼리 오브젝트 객체 생성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 장에서는 데이터를 가공하는 비즈니스 오브젝트 객체 생성 방법, 넷째 장에서는 서비스를 수행 및 관리하는 서비스 오브젝트 객체 생성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데이터 오브젝트는 두 가지 형태로 활용합니다. 단순 메타만을 이용해서 만드는 데이터 오브젝트와 include 타입의 서브 데이터 오브젝트 객체를 갖고 있는 데이터 오브젝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단권 처리를 할 때 사용하고 후자는 닫권 처리를 할 때 사용합니다. 탐색기 영역에서 서비스 그룹 디렉토리를 클릭한 후 마우스 우클릭을 해줍니다. 이후 뉴 선택, 그 다음 데이터 오브젝트를 선택해줍니다. 선택을 하면 오른쪽 화면과 같이 다이얼로그 창이 나타나는데 작성할 프로젝트명과 패키지명, 데이터 오브젝트의 논리명, 물리명 순으로 기입한 후 피니시 버튼을 클릭해주면 하나의 데이터 오브젝트 객체가 생성됩니다. 오른쪽 화면에 보이는 뷰 영역에서 데이터베이스 풀과 메타데이터 뷰 탭에서 사용할 메타를 검색해 메타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프로퍼티는 메타의 논리명과 물리명 그룹에 따라 검색할 수 있고 DO는 include 타입의 서브 DO를 검색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브 데이터 오브젝트 객체를 갖고 있는 데이터 오브젝트를 만들어주기 위해 한 번 더 데이터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탐색기 영역에서 서비스 그룹 디렉토리를 우클릭한 후 뉴 선택, 그 다음 데이터 오브젝트를 선택해 줍니다. 오른쪽 화면과 같이 다이얼로그 창에서 작성할 프로젝트명과 패키지명, 데이터 오브젝트의 논리명, 물리명 순으로 기입한 후 피니시 버튼을 클릭하여 데이터 오브젝트 객체를 생성합니다. 뷰 영역에서 데이터베이스 풀과 메타데이터 뷰 탭에서 사용할 메타를 추가할 뿐만 아니라 DO에서 데이터 오브젝트를 검색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 후 논리명, 물리명, 배열 크기 등을 입력하여 사용합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안에 데이터를 조작하는 데 사용하는 DOF와 QO 객체 생성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탐색기 영역에서 서비스 그룹 디렉토리를 클릭한 후 마우스 우클릭을 해줍니다. 이후 뉴 선택, 그 다음 데이터 오브젝트 팩토리를 선택해 줍니다. 선택을 하면 오른쪽 화면과 같이 다이얼로그 창이 나타나는데 작성할 프로젝트명과 패키지명, 데이터 오브젝트 팩토리의 논리명, 물리명 순으로 기입합니다. 이때 데이터 소스의 타입을 선택하는데 DB와 파일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DB 타입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때 사용하고 파일은 텍스트 파일을 이용할 때 사용합니다. 피니시 버튼을 클릭해주면 하나의 데이터 오브젝트 팩토리 객체가 생성됩니다. DOF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타겟 데이터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는 것입니다. 타겟 데이터 오브젝트는 셀렉트 문에서는 결과값을 반환하는 객체가 되고 인서트 문이나 업데이트 문에서는 밸류절, 셋절에 매핑되는 객체가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비즈니스 객체에서 매핑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타겟 DO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선택 버튼을 클릭하면 오른쪽 화면과 같이 데이터 오브젝트 서치라는 다이얼로그 창이 나타납니다. 타겟으로 설정할 DO 객체의 물리명을 입력한 후 선택한 다음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include 데이터 오브젝트 및 부모 데이터 오브젝트는 타겟 DO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타겟 DO가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 스키마를 선택해서
자동으로 풀쿼리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스키마에서 선택 버튼을 클릭하면 오른쪽 화면과 같이 테이블과 컬럼을 선택하는 다이얼로그 창이 나타납니다. 스키마를 선택한 후 자동으로 생성할 쿼리 타입을 설정합니다. 이후 원하는 테이블과 컬럼을 선택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면 풀쿼리 탭에서 쿼리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쿼리 중 하나를 선택해 스튜디오에서 테스트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테이블에서 하나의 행을 선택한 후 테스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쿼리 실행창이 뜨면 스키마를 선택한 후 조건절에 넣을 데이터를 입력하고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테이블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동 생성이 아닌 사용자가 임의로 쿼리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에서 우클릭을 하면 Insert New Row와 Delete Row를 할 수 있는 다이얼로그가 나타납니다. 이때 Insert New Row를 클릭하면 새로운 행이 생겨나고 쿼리의 알리아스와 쿼리 내용을 입력해 줍니다. 앞장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쿼리가 올바른지 테스트를 진행해 줍니다. 다음은 쿼리 오브젝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색기 영역에서 우클릭을 하고 쿼리 오브젝트를 선택해 줍니다. DOF를 생성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패키지와 물리명, 논리명을 입력해 줍니다. 쿼리 오브젝트도 DOF와 마찬가지로 기본 쿼리를 자동 생성할 수 있습니다. 대상 테이블의 선택 버튼을 클릭하면 오른쪽 화면과 같이 스키마 정보와 테이블의 컬럼을 선택할 수 있는 다이얼로그 창이 나타납니다. 원하는 스키마와 쿼리 생성 타입, 테이블 컬럼을 선택한 후 넥스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넥스트 버튼을 클릭하면 쿼리의 타겟을 생성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QO에서는 하나의 쿼리마다 타겟 DO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DOF에서는 타겟 DO를 변경할 때마다 새로운 DOF 객체를 생성해야 했는데 QO에서는 하나의 QO 객체만으로 여러 개의 타겟 DO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탐색 버튼을 클릭해 패키지를 선택한 후 생성할 DO의 물리명과 논리명을 입력하고 피니시 버튼을 클릭합니다. 탐색기 영역을 보시면 새로운 DO가 선택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QO에서 쿼리가 자동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쿼리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에서 우클릭하고 Insert New Row를 클릭하면 새로운 행이 생겨납니다. 해당 행을 선택한 후 상단에 보이는 타겟 DO 버튼을 클릭해 쿼리의 타겟이 되는 DO를 선택해 줍니다. 이때 선택하는 DO는 새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DO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생성한 쿼리를 선택해 테스트 버튼을 클릭하여 스튜디오에서 쿼리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조회 결과가 1개 이상일 때에는 결과 더보기 버튼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장에서는 메소드의 로직을 구현하는 비오 리소스를 생성하는 방법 및 사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패키지 영역에서 비즈 오브젝트 디자이너를 클릭합니다. 디자이너로 만들어야 ENB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처럼 BO의 정보를 입력할 다이얼로그 창이 나타나면 BO의 패키지명과 클래스명을 입력해 줍니다. 이곳에서는 BO에 상속받을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를 설정할 수 있고 해당 BO 객체를 인터페이스로 만들지 추상 클래스로 만들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속이나 인터페이스 구현을 하지 않고 일반 클래스로 객체를 생성하겠습니다. BO 리소스를 생성하면 왼쪽과 같이 디자인 에디터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곳에서
메소드 내역과 선언된 변수 리스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멤버 변수 영역에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변수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변수의 타입으로는 DO, DOF, QO가 될 수도 있고 자바의 기본 타입이나 오브젝트 타입의 객체가 선언될 수 있습니다. 리소스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DO 객체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변수 선언 다이얼로그 창이 나타나고 리소스의 물리명을 입력해 조회한 후 더블 클릭을 하면 변수 선언 영역에 선택한 리소스가 생겨납니다. 기본적으로 인풋, 아웃풋 변수를 선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는 객체인 DOF 변수를 선언해 보겠습니다. 왼쪽 화면과 같이 DOF 타입이 있는 탭을 선택한 후 해당 리소스의 물리명을 입력한 다음 더블 클릭하면 DO 팩토리 변수 선언 영역에 DOF 변수가 생깁니다. DOF 변수는 반드시 데이터 소스를 선택해줘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바 타입 변수 선언은 프리미티브 타입 탭에서 자바 타입을 선택한 후 일반 변수 선언에서 변수명을 변경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사용할 메소드를 추가하겠습니다. 메소드 영역에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한 후 메소드의 물리명, 논리명, 접근 제어자를 선택해줍니다. 이제 메소드의 리턴 타입과 아규먼츠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메소드를 클릭한 후에 하단에 보이는 프로퍼티즈 탭에서 리턴 타입과 아규먼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턴 타입은 오른쪽에 보이는 검색 버튼을 클릭한 후 DO를 선택하고 아규먼츠는 추가 버튼을 클릭해 행을 추가한 후 타입 영역에 보이는 버튼을 클릭해 아규먼츠의 타입을 변경해주면 됩니다. 리턴 타입과 아규먼츠를 선택한 후 env 디자이너를 보면 해당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소드의 논리명을 클릭하면 지역 변수를 선언할 수 있는 버튼이 생깁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한 후 리소스명을 입력하여 DOF 변수를 선언해 줍니다. env 디자인에서는 메소드 내용을 플로우 설계, 편집, 소스 편집, 플로우 삭제 등 개발자가 실질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영역으로 env 모듈의 플로우를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팔레트에서 타스크 모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가 자주 사용하는 모듈로는 if 문이나 블록 처리를 할 수 있는 인원 모듈, 사용자가 직접 소스를 작성할 수 있는 버추얼 모듈, 반복문을 작성하는 루프 모듈, DO 자동 매핑을 할 수 있는 어사인 모듈 등이 있습니다. 이제 인원 모듈 두 개를 사용하여 if-else 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원 모듈 두 개를 선택해서 if 문의 형식으로 변경해 줍니다. 이후 상단에 보이는 XOR 버튼을 클릭하면 if-else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지역 변수로 선언한 DOF 변수를 env 디자이너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왼쪽 팔레트에서 DOF 변수를 선택한 후 드래그 앤 드랍으로 변수 추가를 해줍니다. env 디자이너에 추가한 DOF를 클릭하면 프로퍼티즈 탭에서 DOF의 쿼리 타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쿼리 타입을 풀로 설정해주고 셀렉트 문을 선택해줍니다. 쿼리를 선택한 후 웨어절에 들어갈 데이터 값을 매핑해줘야 합니다. 조회 파라미터 세팅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다이얼로그 창이 나타납니다. 조회 파라미터 세팅은 어사인 모듈과 비슷합니다. from 변수에 있는 값을 to 변수에 있는 값으로 매핑해주면 to 변수 리스트의 값이 from의 값으로 세팅됩니다. 결과값 세팅은 쿼리를 수행하고 나온 값을 매핑하는 역할을 합니다. from 변수의 리스트 값이 쿼리 수행 후 나온 값이고 이 값을 아웃풋의 인자값에 담아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메소드의 리턴 값을 설정해 줘야 합니다. 메소드의 논리명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한 후 다음 리턴 값으로 설정할 데이터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세팅합니다. 지금은 쿼리 수행 후 나온 결과값을 그대로 리턴 값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원 정보를 추가하는 메소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메소드 추가 버튼을 클릭한 후 메소드의 물리명, 논리명 및 접근 제한자를 선택해서 메소드를 생성합니다. 메소드를 클릭해 나오는 env 디자이너 화면에서 지역 변수 선언을 해줍니다. 이 소스명을 입력해서 선언할 데이터를 줘야 합니다. 이번에는 QO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조작해 보겠습니다. 팔레트에서 지역 변수로 선언한 QO 객체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env 모듈에 선언해 줍니다. 이후 QO 모드를 선택한 후 하단 뷰 영역의 프로퍼티즈 탭에서 인서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인서트 문의 밸류 값을 넣을 데이터를 매핑해 보겠습니다. QO를 클릭한 후 조회 파라미터 버튼을 눌러 매핑할 디오 객체를 선택합니다. 두 객체를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오토 사인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데이터를 매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셀렉트 절과 다르게 두 쿼리 변수에 매핑을 해줘야 합니다. 다음은 사원 정보를 수정하는 메소드를 생성하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메소드를 선언하고 인자값으로 디오 객체를 선언해 줍니다. 이후 env 디자이너에서 지역 변수로 뒤에 f 변수를 선언해 줍니다. 지역 변수를 선언한 df 변수를 env 모듈의 드래그 앤 드랍으로 디자인 영역에 삽입해 줍니다. dof 변수를 선택한 후 뷰 영역의 프로퍼티즈 탭에서 업데이트 쿼리를 선택해 줍니다. 이후 조회 파라미터에서 셋절에 들어갈 데이터를 매핑해 줍니다. 이때 셀렉트 절과 다르게 두 콜럼 변수에 매핑을 해줘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원 정보를 삭제하는 메소드를 생성하겠습니다. 사원 정보 삭제는 앞서 했던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원 정보 수정 메소드와 마찬가지로 아규먼트를 DO로 선택해주고 리턴 타입은 반환값이 필요 없기 때문에 보이도로 선택합니다. 이후 지역 변수로 DOF 객체를 선언한 후 프로퍼티즈 탭에서 쿼리를 선언해줍니다. 딜리트 문은 웨어절만 필요하기 때문에 조회 파라미터에서 DOF 변수와 매핑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닫건 사원 조회 메소드를 생성하겠습니다. 메소드의 리턴 타입과 아규먼트는 include 타입을 포함하는 DO를 선택해줍니다. 이후 앞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QO 변수를 지역 변수로 선언하고 env 디자이너 화면에 삽입합니다. 쿼리를 선택할 때 이전과 차이가 있는데 닫건 조회는 방법문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퍼티즈 탭에서 닫건 조회 체크박스를 선택해줍니다. 쿼리를 선택한 후 쿼리 수행 후 나오는 결과값을 세팅해줍니다. 결과값 세팅 버튼을 클릭한 후 조회값과 아웃풋 대상이 되는 DO 변수의 파라미터 값을 매핑해줍니다. 이때는 오토 사인이 안되기 때문에 드래그 앤 드랍이나 더블 클릭으로 값을 매핑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메소드의 리턴 값을 설정해줍니다. 메소드의 리턴 값은 결과값 세팅으로 데이터를 매핑해준 로컬 아웃풋 변수를 선택해줍니다. 이번 장에서는 서비스를 수행 및 관리하는 오브젝트인 서비스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commit, dd, 핫디플로이를 통해 리소스를 서버에 반영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패키지 영역에서 서비스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나타나는 다이얼로그 창에서 서비스가 위치할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패키지, 물리명, 논리명, 클래스명 등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입출력 전문인 DO를 선택해 줍니다.
이후 생성된 서비스에서 비구현 메서드를 추가해 서비스 메서드를 구현해 줍니다. 이 서비스 메서드의 리턴 타입과 아규먼트는 앞서 SO를 선택할 때 선택한 인아웃 전문 객체 타입과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BO에서 생성한 메소드를 사용하기 위해 BO 타입의 변수를 멤버 변수로 추가해 줍니다. 이전 방식과 마찬가지로 변수 추가 버튼을 클릭한 후 리소스를 조회해 변수를 추가해 줍니다. 멤버 변수로 선언한 BO 변수를 팔레트에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ENB 화면에 삽입해 줍니다. 이때 BO의 메소드를 선택하는 다이얼로그 창이 나타나는데 개발자가 원하는 메소드를 선택해주면 다음과 같이 화면에 메소드가 나타납니다. 선언한 메소드 영역에서 초록색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오른쪽 화면과 같이 리턴값과 인자값을 선택하는 다이얼로그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인자값은 BO 메소드의 아규먼트 값이고 리턴값은 BO 메소드에서 반환되는 값입니다. 해당하는 값을 매핑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메소드의 리턴 값을 설정해줘야 합니다. BO에서 했던 방식과 같이 서비스 메소드에서 초록색 플러스 버튼을 클릭한 후 리턴 값을 매핑해줍니다. 리소스를 생성한 후에는 커밋을 통해 DB에 리소스를 저장하고 서버의 리소스 정보 저장 및 컴파일 단계 등을 거칩니다. 커밋을 할 때에는 커밋 메시지를 작성해주고 커밋이 완료되면 리소스의 V 표시가 나타납니다. 생성한 서비스는 제너레이트 어플리케이션 TD를 통해 서비스 그룹.xml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매니저는 해당 서비스 그룹.xml을 조회해 서비스를 실행시킵니다. 마지막으로 하트플로이 작업을 통해 생성한 리소스를 서버 재기동 없이 클래스 로드에 올릴 수 있습니다. 프로 매니저에서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클래스 로드에 리소스 정보를 올려야 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JUnit 테스트를 활용해 생성한 서비스를 테스트하겠습니다. 패키지 영역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한 후 New 그리고 Other를 선택합니다. 이후 나오는 다이얼로그 창에서 테스트 디렉토리 하위에 있는 서비스 테스트를 선택합니다. 이제 서비스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해야 합니다. 테스트할 서비스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테스트 케이스의 물리명과 논리명을 입력합니다. 테스트 케이스 창이 나타나면 테스트 데이터 탭에서 서비스에 입력할 인풋 데이터를 작성하고 일반 탭으로 돌아가 디버그 모드로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서비스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의 화면은 정상적으로 테스트 케이스가 동작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콘솔 탭에서 테스트 케이스가 정상 동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프로 매니저에서 서비스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프로 매니저 화면에서 좌측에 보이는 테스트 탭 하위에 테스트 항목을 선택합니다. 테스트 항목을 선택하면 오른쪽 화면과 같이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하고 노드와 리소스를 선택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우선 자신이 테스트할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이후 노드를 선택하기 위해 돋보기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면 왼쪽 화면과 같이 노드를 선택할 수 있고 노드를 선택한 후 넥스트 버튼을 클릭하면 테스트할 서비스 리소스들이 나옵니다. 테스트할 서비스를 선택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서비스에 넣을 인풋 데이터를 설정한 후 테스트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과정 프로오브젝트 7의 풀쿼리 프로그래밍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TMX 소프트 윤덕호 매니저입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이 과정 중 마이베티스 기반의 다이나믹 쿼리를 활용하여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하겠습니다. 그럼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구성은 풀쿼리 프로그래밍과 같습니다. 첫 장에서는 입출력 전문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객체이자 모듈 간 데이터를 전달하는 객체로 사용하는 데이터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둘째 장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조작하는 데 사용하는 객체인 데이터 오브젝트 팩토리 객체와 쿼리 오브젝트 객체 생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 장에서는 데이터를 가공하는 비즈니스 오브젝트 객체 생성 방법, 넷째 장에서는 서비스를 수행 및 관리하는 서비스 오브젝트 객체 생성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풀쿼리 프로그래밍 교육과 마찬가지로 첫 장에서는 모듈 간의 데이터 전달과 입출력 전문의 데이터를 담은 디오 객체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디오 객체를 생성하겠습니다. 패키지 영역에서 마우스 클릭 후 New 안에 있는 데이터 오브젝트를 선택해 줍니다. 패키지명과 물리명, 논리명을 입력해서 DO 리소스를 생성합니다. 이후 데이터 오브젝트 풀에서 테이블의 칼럼을 클릭해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DO 리소스의 메타를 추가해 줍니다. 이번에는 include 타입을 갖고 있는 DO 객체를 만들겠습니다. 패키지명과 물리명, 논리명을 입력한 후 DO 객체를 생성하고 메타데이터 뷰에서 디오 객체를 검색해 드래그 앤 드랍으로 메타를 추가해 줍니다. 배열의 크기는 변수명으로 입력해도 되고 숫자 데이터로 입력해도 되는데 변수명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DOF와 QO 객체를 생성하겠습니다. 탐색기 영역에서 마우스를 우클릭하고 데이터 오브젝트 팩토리를 선택합니다. 이후 리소스의 패키지명과 물리명, 논리명을 입력하고 피니시 버튼을 클릭합니다. DOF 리소스가 생성되면 먼저 타겟 DO를 설정해 줍니다. 타겟 DO는 셀렉트 절에서는 DB 조회 후 결과값과 매핑되고 업데이트와 인서트 문에선 셋 절과 밸류 절에 선언한 값과 매핑한 데 사용합니다. 타겟 DO를 설정했다면 이제 쿼리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풀타임 쿼리를 사용해서 쿼리를 추가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마이베티스의 다이나믹 SQL 문법을 따르는 다이나믹 쿼리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다이나믹 탭에서 행을 추가해 준 다음 알리아스와 쿼리를 입력해 줍니다. 현재 프로젝트 7에서는 if, choose, when, otherwise, trim, where, set, for each의 태그를 지원합니다. 저는 if 태그를 이용해서 간단한 조회 쿼리를 작성했습니다. 이번에는 쿼리 오브젝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영역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한 다음 New에서 쿼리 오브젝트를 클릭해 줍니다. 이후 리소스가 위치할 패키지명과 물리명, 논리명을 입력합니다. 이후 다이나믹 탭에서 쿼리를 작성할 행을 생성하고 알리아스와 쿼리 타겟 디오를 선택합니다. 3장에서는 메소드의 로직을 구현하는 비올 리소스를 생성하는 방법 및 사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성 다이얼로그에서 비주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리소스의 패키지명과 클래스명을 입력합니다. 리소스가 생성되면 오른쪽과 같이 기본 화면이 나타납니다. BO에서 사용할 멤버 변수를 선언해 줍니다. 멤버 변수 영역의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인아웃 객체를 생성해 줍니다. 다음은 사용할 메소드를 추가하겠습니다. 메소드 영역에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한 후 메소드의 물리명, 논리명, 접근 제어자를 선택해 줍니다. 이제 메소드의 리턴 타입과 아규먼트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메소드를 클릭한 후 하단에 보이는 프로퍼티즈 탭에서 리턴 타입과 아규먼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턴 타입은 오른쪽에 보이는 검색 버튼을 클릭한 후 DO를 선택하고
어기먼츠는 추가 버튼을 클릭해 행을 추가한 후 타입 영역에 보이는 버튼을 클릭해 어기먼츠의 타입을 변경해주면 됩니다. 메소드의 논리명을 클릭하면 지역 변수를 선언할 수 있는 버튼이 생깁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한 후 리소스명을 입력해서 DOF 변수를 선언해 줍니다. ENB 디자이너에 추가한 DOF를 클릭하면 프로퍼티즈 탭에서 DOF의 쿼리 타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쿼리 타입을 다이나믹으로 설정하고 셀렉트문을 선택해 줍니다. 조회 파라미터 세팅은 어사인 모듈과 비슷합니다. from 변수 리스트에 있는 값을 to 변수 리스트에 있는 값으로 매핑해주면 to 변수 리스트의 값이 from의 값으로 세팅됩니다. 결과값 세팅은 쿼리를 수행하고 나온 값을 매핑하는 역할을 합니다. from 변수 리스트의 값이 쿼리 수행 후 나온 값이고 이 값을 아웃풋의 인자값에 담아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메소드의 리턴 값을 설정해줘야 합니다. 메소드의 논리명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한 다음 리턴 값으로 설정할 데이터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세팅합니다. 지금은 쿼리 수행 후 나온 결과값을 그대로 리턴 값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닷건 사원 정보 조회를 하는 메소드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 추가 버튼을 클릭 후 메소드의 물리명, 논리명 및 접근 제한자를 선택해 메소드를 생성합니다. 다음으로 메소드의 리턴 타입 및 아규먼츠를 선택하겠습니다. 메소드를 클릭한 후 하단에 보이는 프로퍼티즈 탭에서 리턴 타입과 아규먼츠를 선택합니다. 앞서 했던 방식 그대로 오른쪽에 보이는 검색 버튼을 클릭한 후 듀오를 선택하고 아규먼츠는 추가 버튼을 클릭해 행을 추가한 후 타입 영역에 보이는 버튼을 클릭해 아규먼츠의 타입을 변경해 줍니다. 메소드를 클릭해서 ENB 디자이너의 화면에서 지역 변수를 선언해 줍니다. 리소스명을 입력해서 큐어 타입의 변수를 선언하고 리스트 타입의 아웃풋 객체를 로컬 변수로 선언해 줍니다. 팔레트에서 지역 변수로 선언한 큐어 객체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ENB 모듈에 선언해 줍니다. 이후 큐어 모드를 선택한 후 하단 뷰 영역의 프로퍼티즈 탭에서 쿼리를 선택해 줍니다. 이번에는 다이나믹 쿼리를 이용해서 닷건 조회를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쿼리에서 파라미터를 매핑할 때에는 setParameter 메소드를 사용해서 매핑을 해줘야 합니다. 호출 전 코드 버튼을 클릭해서 쿼리에 넣어줄 데이터 값을 직접 매핑해 줍니다. 다음으로 쿼리를 수행하고 난 후 나오는 결과값을 매핑해 주기 위해 결과값 세팅 버튼을 클릭합니다. include 타입의 객체는 오토 사인이 안되기 때문에 변수의 파라미터를 더블 클릭해서 매핑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메소드의 리턴 값을 설정해 줘야 합니다. 메소드의 논리명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한 다음 리턴 값으로 설정할 데이터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세팅합니다. Q의 결과값 세팅에서 매핑한 변수를 리턴 값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서비스를 수행 및 관리하는 서비스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commit, dd, 파티플로이를 통해 리소스를 서버에 반영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패키지 영역에서 서비스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나타나는 다이얼로그 창에서 서비스가 위치할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패키지, 물리명, 논리명, 클래스명 등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입출력 전문인 DO를 선언해 줍니다. 이후 생성된 SO에서 비구현 메소드를 추가해 줍니다. 다음으로 BO에서 생성한 메소드를 사용하기 위해 BO 타입의 변수를 멤버 변수로 추가해 줍니다. 이전 방식과 마찬가지로 변수 추가 버튼을 클릭한 후 리소스를 조회해 변수를 추가해 줍니다. 멤버 변수로 선언한 BO 변수를 팔레트에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ENB 화면에 삽입해 줍니다.
이때 비호의 메소드를 선택하는 창이 나타나고 개발자는 원하는 메소드를 선택합니다. 메소드를 선택하고 난 후 메소드 영역에서 초록색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 리턴값과 인자값을 매핑해 줍니다. 여기서 인자값은 비호 메소드의 아규먼트 값이고 리턴값은 비호 메소드에서 반환되는 값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메소드의 리턴 값을 설정해 줘야 합니다. 비호에서 했던 방식과 같이 서비스 메소드에서 초록색 플러스 버튼을 클릭한 후 리턴 값을 매핑해 줍니다. 리소스를 생성한 후에는 커밋을 통해 DB에 리소스를 저장하고 서버의 리소스 정보 저장 및 컴파일 단계 등을 거칩니다. 커밋을 할 때에는 커밋 메시지를 작성해주고 커밋이 완료되면 리소스의 V 표시가 나타납니다. 생성한 서비스는 Generate Application DD를 통해 서비스 그룹.xml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노드는 해당 서비스 그룹.xml을 조회해 서비스를 실행시킵니다. 마지막으로 핫디플로이 작업을 통해 생성한 리소스를 서버 재기동 없이 클래스 로더에 올릴 수 있습니다. 프로 매니저에서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클래스 로더에 리소스 정보를 올려야 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JUnit 테스트를 활용해 생성한 서비스를 테스트하겠습니다. 패키지 영역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한 후 New 그리고 Other를 선택합니다. 이후 나오는 다이얼로그 창에서 테스트 디렉토리 하위에 있는 서비스 테스트를 선택해 줍니다. 이제 서비스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해야 합니다. 테스트할 서비스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테스트 케이스의 물리명과 논리명을 입력한 후 피니시 버튼을 클릭합니다. 피니시 버튼을 클릭하면 오른쪽 화면과 같이 테스트 케이스 화면이 나타납니다. 테스트 데이터 탭에서 서비스에 입력한 인풋 데이터를 작성하고 일반 탭으로 돌아가 디버그 모드로 실행 버튼을 클릭하면 서비스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프로 매니저에서 서비스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프로 매니저 화면에서 좌측에 보이는 테스트 탭 하위에 테스트 항목을 선택합니다. 테스트 항목을 선택하면 오른쪽 화면과 같이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하고 노드와 리소스를 선택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우선 자신이 테스트할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해 줍니다. 이후 노드를 선택하기 위해 돋보기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면 노드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왼쪽 화면과 같이 노드를 선택할 수 있고 노드를 선택한 후 넥스트 버튼을 클릭하면 테스트할 서비스 리소스들이 나옵니다. 테스트할 서비스를 선택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서비스 오브젝트까지 선택을 하면 다음과 같이 인풋 값을 설정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서비스에 넣을 인풋 데이터를 입력한 후 테스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테스트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조회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과정 프로젝트 7의 다이나믹 쿼리 프로그래밍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티믹스 소프트 윤덕호 매니저입니다. 프로젝트 7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이 과정에서는 프로젝트 7을 이용한 개발 실습을 진행할 텐데 프로젝트 7의 프로젝트 생성 방법과 개발 절차, 풀쿼리를 활용한 프로그래밍, 다이나믹 쿼리를 활용한 프로그래밍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스튜디오를 활용한 프로젝트 7의 프로젝트 생성 방법과 개발 절차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과정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프로젝트 생성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프로그램 개발 과정과 각각의 리소스 생성 방법 및 테스트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 7의 프로젝트 생성 방법과 개발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 목차로 어플리케이션 소개 및 생성, 서비스 그룹 소개 및 생성,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개발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소개하고 프로스튜디오에서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에서 리소스를 관리하는 단위는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 그룹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여러 서비스 그룹으로 구성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논리적인 단위입니다. 프로스튜디오에서 구현한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배포한다는 것은 해당 어플리케이션 디렉터리 하위에 서비스 그룹별로 디렉터리가 나뉘어져 리소스 바이너리가 배포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프로스튜디오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패키지 익스플로러의 컨텍스트 메뉴에서 우클릭 후 New Other를 선택합니다. 이후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를 선택 후 Next 버튼을 눌러줍니다. 신규로 레퍼지토리를 생성하는 옵션을 선택한 후 서버에서 설정한 레퍼지토리 정보를 입력하고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포트는 프로젝트 개발 서버의 HTTP 리슨 포트를 설정하고 파일 포트는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할 때 사용할 TCP 포트를 설정합니다. 다음, 개발자 PC에서 사용할 프로젝트 이름을 어플리케이션명과 동일하게 입력한 후 피니시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프로스튜디오에서 서비스 그룹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비스 그룹은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업무 단위 프로그램으로 프로스튜디오에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프로스튜디오에서 작업하는 모든 리소스는 서비스 그룹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서비스 그룹에 속한 서비스는 서비스 오브젝트를 의미하며 한 서비스 그룹 안에 여러 개의 서비스 오브젝트 및 서비스 오브젝트를 구성하는 비즈니스 오브젝트, 데이터 오브젝트 팩토리, 데이터 오브젝트가 존재합니다. 이제 서비스 그룹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프로 매니저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하고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할 서비스 그룹을 정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위해 패키지 익스플로러의 컨텍스트 메뉴에서 New 프로젝트 서비스 그룹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프로젝트의 레퍼지토리를 선택한 후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프로 매니저에서 생성해 놓은 어플리케이션과 하위 서비스 그룹들이 조회되게 되는데 생성할 서비스 그룹을 선택한 후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서비스 그룹의 이름과 동일하게 입력한 후 피니시 버튼을 클릭해 프로젝트를 생성해 줍니다. 이제 프로그램 개발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장에는 프로스튜디오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프로 매니저에서 사용할 메타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데이터 오브젝트를 생성할 때 메타에 등록된 프로퍼티 정보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메타를 등록했다면 서비스 오브젝트 입출력 전문에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객체이자 모듈 간 데이터를 전달하는 데 사용하는 데이터 오브젝트를 생성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조작하는 데 사용하는 객체인 DOF-QO를 생성합니다. DOF는 타겟 DO를 하나만 설정할 수 있고 QO는 여러 개의 타겟 DO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DOF를 생성했다면 이를 호출하거나 서비스 오브젝트의 입출력 데이터 오브젝트에 값을 매핑할 수 있는 비즈니스 오브젝트를 설정해 줍니다. 비즈니스 오브젝트는 비즈니스 로직이 작성된 객체로 서비스 오브젝트에서 레퍼런스 호출되며 정보 처리 및 계산, 그리고 DBDO를 호출 후 데이터 가공 등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오브젝트를 생성한 후 플로우를 작성합니다. 서비스 오브젝트는 서비스를 수행 및 관리하는 객체로 비즈니스 오브젝트를 통해 다양한 단말 채널들과의 출구 역할을 하며 실행되는 거래의 단위입니다. 서비스 오브젝트까지 모두 만들었으면 컴파일 완료된 개발 소스를 서버상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프로오브젝트는 서버를 통해 로컬상의 소스를 서버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합니다. 개발된 서비스는 프로오브젝트 어드민이나 JUnit 테스트를 통해 동작 여부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접 리소스를 생성해서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과정 프로오브젝트 7의 프로젝트 생성 방법과 개발 절차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티믹스 소프트 윤덕호 매니저입니다. 프로젝트 7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센터컷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 목차입니다. 센터컷 환경 설정, 서비스 오브젝트 생성, 센터컷 테스트 순으로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센터컷 환경 설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센터컷의 아키텍처와 설정해줄 DB 테이블, application.xml 설정, 센터컷 처리형 노드 등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센터컷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추가적인 개발자의 코드를 최소화하고 기개발된 서비스를 통해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멀티노드 처리 및 안정성을 위한 페일오버 처리를 지원합니다. 잡CC 서비스는 센터컷을 처리하는 대표 시스템 서비스로 인풋으로 전달받은 CCID와 CCEXID를 통해 센터컷을 처리합니다. CC레인지 파티셔너는 잡CC 서비스를 통해 호출되는 내부 서비스로 CC메인과 CCSUMR 테이블을 읽어 레인지로 분할하여 CC타스크 서비스를 호출합니다. CC타스크 서비스는 실제 타겟 SVC를 호출한 서비스로 CC레인지 파티셔너를 통해 전달받은 시퀀스만큼을 반복하며 타겟 SVC를 호출합니다. 다음은 센터컷 관련 테이블입니다. 메인 테이블에서는 호출할 서비스 및 병렬 처리 등 각종 설정 데이터가 존재하고 서머리 테이블은 집계 테이블로 센터컷에 처리되고 있는 집계 데이터 및 실행 전 처리 데이터의 초량을 관리합니다. SVCM은 센터컷의 현황 테이블로 실시 타스크 서비스가 처리하고 있는 처리 현황에 대해 보여주는 테이블이고 데이터는 원정 테이블로 각 로우마다 서비스의 인풋 및 헤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닛 이네이블 옵션은 true 설정 시 POCC SVCM 유닛이라는 새로 추가된 테이블에 타깃 서비스 하나의 모니터링 데이터를 남깁니다. delete enable 옵션은 펄스 설정 시 서비스의 청크 단위의 처리가 끝난 후에도 POCC 메인 테이블의 로우를 지우지 않습니다. ccdate enable 옵션은 true 설정 시 POCC SVCM, POCC SVCM 유닛, POCC 데이터, POCC SUMR 테이블에 ccdate 컬럼에 날짜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센터컷 서비스 tx 폴리시는 후행과 같이 separate, join 값을 가질 수 있고 join으로 넣어줬을 시 청크 단위로 트랜잭션이 묶입니다. 다음으로는 프로매니저 ops.war 파일에 있는 setting.js에서 해당 옵션을 true로 변경시켜줘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서비스를 처리할 센터컷용 PO 노드를 등록해줍니다. 프로매니저 OPS에서 노드 매니지먼트에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기존에 만들었던 업데이트 메소드를 사용해서 서비스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영역에서 서비스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나타나는 다이얼로그 창에서 서비스가 위치할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패키지, 물리명, 논리명, 클래스명 등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입출력 전문인 DO를 선언해 줍니다. 지역 변수를 선언하는 버튼을 클릭한 후 기존에 생성된 BO에서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한 메소드를 선택해 줍니다. 메소드를 선택하고 난 후 인자값과 리턴 값을 설정해 줍니다. 서비스가 잘 생성됐는지 프로매니저 화면에서 테스트를 진행해 줍니다. 3장에서는 프로매니저 OPS에서 센터컷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센터컷 등록 화면에서 신규 센터컷을 등록해 줍니다. 센터컷 아이디를 입력하고 서비스가 있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그룹을 선택하고 진행할 서비스를 선택해 줍니다. 이후 병행 처리 사이즈와 처리 사이즈, 제시도 횟수를 지정해 줍니다. 다음으로 액션 선택 박스에서 서버를 선택한 후 물량 제어를 설정해 줍니다. 이후 POCC 데이터 테이블과 POCC SUMR 테이블에 데이터를 등록해 줍니다. POCC SUMR 테이블에서는 센터컷 아이디와 실행 아이디, 실행 날짜 등을 입력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POCC 데이터 테이블에서는 센터컷 아이디와 실행 아이디, 실행 날짜와 인풋 데이터, 헤더 데이터를 지정해 줍니다. 실행시킬 센터컷을 선택한 후 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실행시킬 서버와 실행 아이디, 실행 날짜 등을 입력해 줍니다. 서머리를 통해 결과를 확인하고 POCC 데이터에서 데이터 스테이터스 컬럼을 통해 해당 건수가 정상적으로 동작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센터컷에서 모니터링 유닛 화면을 통해 건수마다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가정 프로젝트 7의 센터컷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팀익소프트 윤덕후 매니저입니다. 프로젝트 7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상과정에서는 프로젝트 7을 이용한 배치 실습, 센터컷, 서비스 콜 순으로 교육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스튜디오를 활용한 프로젝트 7의 노멀 배치 프로그래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7에서는 개발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멀 타스크를 제공합니다. 노멀 타스크 배치는 개발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여 개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ETL 타스크에 비해 제한된 튜닝 포인트를 가지게 되므로 개발자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 업무를 작성해야 합니다. 노멀 타스크 배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노멀 타스크 배치 및 BO에서 사용되고 배치 입력 파라미터로 사용될 데이터 오브젝트를 생성해야 합니다. 그 다음 선택사항으로 BO에서 데이터 처리를 위해 DB 데이터 오브젝트 팩토리를 생성합니다. 세 번째로는 노멀 타스크 배치에 처리하는 로직이 구현된 BO 모듈을 생성합니다. 해당 BO는 iProcessor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멀 타스크의 파티셔닝 처리 로직을 구현한 BO 모듈을 생성합니다. 해당 BO는 iRange 파티셔너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잡등록을 한 다음 테스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앞 시간 여러 번 데이터 오브젝트를 생성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탐색기 영역에서 우클릭을 한 후 New 선택을 하고 데이터 오브젝트를 클릭해 줍니다. 이후 패키지, 논리명, 물리명을 작성하고 사용할 필드 값을 채워줍니다. 이 장에서는 실제 업무 로직을 처리하는 리소스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iProcessor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비즈니스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프로세스 메소드에서 받는 인자값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로그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Processor를 구현한 BO는 실제 업무 로직을 처리하는 리소스입니다. BO 리소스를 생성해 간단한 로직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영역에서 마우스 우클릭 후 New 버튼을 클릭하고 비즈 오브젝트 디자이너를 클릭합니다. 이후 패키지명과 클래스명을 입력하고 인터페이스 클래스에서 추가 버튼을 눌러 iProcessor를 검색해 줍니다. OK 버튼을 클릭하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BO 리소스가 생성됩니다. 생성된 BO 리소스에서 비구현 메소드 버튼을 클릭하면 프로세스 메소드가 생성됩니다. 프로세스의 인자값으로는 타스크 컨텍스트 객체와 몇 객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타스크 컨텍스트는 타스크 내에 공유하는 컨텍스트로서 타스크 내의 공유 데이터 및 타스크 정보를 가지며 타스크 컨텍스트를 통해 스텝 컨텍스트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매 민자값은 파티셔너에서 받은 값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로그만 찍는 업무 로직을 만들겠습니다. 로그를 작성하기 위해 버추얼 모드를 생성해 줍니다. 간단하게 타스크 컨텍스트에 있는 스텝 컨텍스트 값과 잡 컨텍스트의 값을 찍고 파티셔너에서 받은 몇 객체의 데이터를 로그로 찍어 보겠습니다. 3장에서는 업무를 분배하는 iRange 파티셔너 구현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iRange 파티셔너를 구현한 비용은 파티셔너 역할로 타스크의 원활한 병렬 처리를 위해 사용합니다. 파티셔너 덕분에 타스크에서는 자신이 몇 번 스레드 혹은 몇 번째 호출, 그리고 몇 번에 더하여 호출이 있는지 더 이상 고려할 필요 없이 파티셔너에서 나눠준 데이터를 통하여 처리만 하면 됩니다. 앞에서 했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패키지 영역에서 마우스 우클릭 후 뉴 버튼을 클릭하고 비즈 오브젝트 디자이너를 클릭합니다. 이후 패키지명과 클래스명을 입력하고 인터페이스 클래스에서 추가 버튼을 눌러 iRange 파티셔너를 검색해 줍니다. OK 버튼을 클릭하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BO 리소스가 생성됩니다. 생성된 BO 리소스에서 비구현 메소드 버튼을 클릭하면 init 메소드와 파티션 메소드가 생성됩니다. init 메소드에서는 데이터를 읽거나 데이터를 나눌 기준을 작성하고 파티션 메소드에서는 데이터 혹은 나눌 기준을 하나씩 맵에 넣어 리턴합니다. 리턴한 맵은 타스크의 파라미터로 전달됩니다. init 메소드에서 로직을 구현할 버추얼 모드를 추가해 줍니다. init 메소드의 인자값으로는 타스크 컨텍스트와 잡에서 입력받은 디오 객체를 맵으로 받습니다. init 메소드에서 간단하게 초기 설정을 한 코드입니다. 잡에서 설정한 청크 사이즈는 파티셔너 인포에서 얻어올 수 있습니다. 파티션 메소드에서 로직을 구현할 버추얼 모드를 추가해 줍니다. 파티션 메소드는 널 값을 리턴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실행됩니다. 예제 코드는 간단하게 몇 객체의 현재 카운트와 다음 카운트의 값을 담는 것으로 작성했습니다. 만약 JO 에디터에서 파티셔너 미설정 시 위의 클래스로 동작합니다. 잡 파라미터를 전달하고 한 번만 호출됩니다. 4장에서는 배치를 실행시키는 잡 객체 생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생성했던 리소스와 마찬가지로 new 잡 오브젝트를 선택해 줍니다. 패키지 논리명, 물리명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해 배치의 입력 파라미터 값을 선택해 줍니다. 좌측 팔레트를 클릭하면 타스크 엔트리 리스트가 나오며 배치 업무를 실행시키기 위해 타스크 엔트리에서 스텝 블록, 파티셔너 블록, 노멀 타스크를 추가해 줍니다. 타스크 엔트리에서 스텝, 파티셔너, 노멀 타스크를 추가해주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텝별로 타스크를 진행시키며 타스크가 끝나면 다음 스텝의 타스크를 실행시킵니다. 파티셔너 블록에서는 iPartitioner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를 추가해줍니다. 검색 버튼을 눌러 작성한 클래스를 선택하면 되고 병렬 실행수만큼 스레드 개수가 늘어나 타스크를 실행시킵니다. 노멀 업무의 타스크 블록에서는 iProcessor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를 추가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검색 버튼을 눌러 작성한 클래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프로세서를 추가하면 다음과 같이 작성한 리소스명으로 하나의 블록이 더 생깁니다. 이제 서비스 그룹.xml에서 생성한 잡 오브젝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JO 리소스를 우클릭해 프로 오브젝트에서 잡 등록을 클릭하면 서비스 그룹.xml에 새로운 배치 서비스가 등록됩니다. 등록된 배치 서비스는 프로 매니저 오피스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5장에서는 생성한 배치를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프로 매니저 오피스에 로그인을 하면 왼쪽의 내비게이션 영역에 배치가 보입니다. 배치의 서비스를 클릭하면 생성한 배치 항목들이 화면에 보이고 인풋 데이터를 JSON 형식으로 입력한 다음 작성한 배치를 실행시키면 배치가 정상 동작하는지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3가정 프로젝트 7의 노멀 배치 프로그래밍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티맥소프트 윤덕호 매니저입니다. 프로젝트 7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비스 콜 방식과 A콜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장에서는 서비스 개발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고 2장에서는 연동 방법과 테스트 예제 코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서비스 개발 방식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서비스는 웹브라우저를 통해 들어온 요청을 처리해 응답을 돌려주는 작업들을 의미합니다. 프로젝트 런타임 서버로 들어오는 모든 요청은 서비스 요청으로 인식하며 호출되는 서비스는 각 프로토콜의 특성들과의 의존성이 없도록 구성됩니다. 또한 프로젝트의 서비스는 요청이 들어오기 전에 수행되지 않으며 서비스의 요청은 반드시 결과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컴플렉스 서비스는 서비스 오브젝트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 구현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서비스가 요청될 때 서비스 메소드가 호출됩니다. 서비스 오브젝트 인터페이스는 첫 번째 인자값으로 서비스의 입력 타입, 두 번째 인자값으로 출력 타입이 결정됩니다. 서비스 익세큐터는 실제 서비스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서비스에서 수행할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해당 클래스는 프로스튜디오에서 작성할 경우에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컴플렉스 서비스의 서비스 익세큐터는 서비스 익세큐터 클래스를 상속받아 구현되며 위와 같이 작성됩니다. 2장에서는 다른 서비스 그룹 또는 다른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 로직을 수행하는 경우 사용하는 콜 방식과 A콜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비스 매니저 API를 사용해 서비스를 연동할 수 있고 서비스 매니저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연동하는 경우에 어플리케이션 이름점, 서비스 그룹 이름점, 서비스 이름으로 서비스를 설정해야 합니다. 콜 방식은 다른 서비스를 동기적으로 호출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콜 방식으로 서비스를 호출하게 되면 콜러는 콜리에서 응답이 올 때까지 해당 스레드에서 블록된 상태로 응답을 기다리게 되며 응답이 도착하면 콜리 서비스의 출력 객체가 반환됩니다. 다음은 콜 방식으로 작성한 예제 코드입니다. 콜 방식은 동기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콜리의 서비스가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콜리의 소스 코드입니다. 반복문을 실행하고 스르르.슬립 메소드를 실행시켜 10초 동안 슬립을 걸어 주었습니다. 콜 방식의 로그 결과를 확인하면 콜리의 서비스가 끝날 때까지 콜러는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콜 방식은 다른 서비스를 비동기적으로 호출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콜 방식과 달리 콜러가 콜리의 응답을 대기하기 위해 스레드에서 블록되지 않고 다른 업무 로직을 처리할 수 있어 일반적인 콜보다 처리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콜리의 서비스가 늦게 종료되어 콜러가 먼저 콜리의 종료를 기다리는 경우의 수행도입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웨이트 오브젝트를 통해 응답을 얻는 경우에는 서비스 매니저를 이용하거나 반환된 웨이트 오브젝트 객체를 이용해 응답을 대기합니다. 서비스 매니저를 이용해서 응답을 대기할 때는 서비스 매니저.getReply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메소드의 두 번째 인자를 통해 타임아웃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타임아웃 시간이 지나도 응답이 오지 않았다면 다시 서비스 로직이 재개되므로 응답이 정상적으로 왔는지 검사한 후 작업을 수행합니다. 다음 예제 코드에서는 콜리의 경우 스르드.슬립을 10초로 주었기 때문에 타임아웃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로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콜 get reply 결과를 확인하면 타임아웃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콜에서 no reply 메소드를 사용하는 경우 콜리의 결과를 받지 않고 서비스를 연동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응답을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호출한 서비스의 응답 결과에 따른 영향이 없는 경우에 사용해야 합니다. 콜 방식의 로그 결과를 확인하면 콜리의 서비스가 끝날 때까지 콜러는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콜 no reply 로그 결과를 확인하면
콜리의 스레드 슬립이 끝나지 않아도 콜러가 서비스가 종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가정 프로젝트 7의 서비스 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